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31강 330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1995년도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해서 도입된 내용입니다. 즉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30페이지 명의신탁약 2번 명의신탁약정의 의의를 보면 명의신탁약정이라 하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입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밑줄 치시면 부동산만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고요. 동산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명의를 맡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명의를 맡기는데 부동산만 해당이 됩니다. 이때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등기 등록이 가능한 의제부동산, 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밖의 물권입니다. 물권. 따라서 채권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돈은 내가 내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주었다면 명의신탁이지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물권만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과 이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을 포함해서 명의신탁이라 한다고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게 331페이지에 보면은 3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하는 것을 가등기담보라고 합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명의신탁이나 종중 명의신탁이나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양도담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이 4개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 요건 명의신탁 이 3개는 명의신탁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에는 해당되지만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하고 처벌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명의신탁
이건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31페이지 3번 실권리자 등기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2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 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보면 명신탁 약정의 유형과 효력이 있는데 먼저 등기 명신탁에는 이자간 명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보면 3자간 명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계약 명신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신탁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자간 명신탁. 민법에도 나오죠. 이게 민사특별법에 이자간 명신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자간을 보면 신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 여기서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매도 아닌데 매매인 것처럼 매도인, 매수인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명신탁 약정을 맺어가지고 두 사람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이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을 했을 경우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만약에 이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합니다.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갑, 을, 병이 있다면 병이 갑의 물건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신탁자는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자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민법에서 3자간 명신탁, 소위 등기 명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라고 합니다. 자, 3자간 명의신탁인데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넘겼습니다. 즉, 이 수탁자와 매수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매도인과의 사이에서는 매수인이지만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매수인이 신탁자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역시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는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악의 제3자라고 하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작년 5월 19일자로 2016년 5월 19일자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횡령죄가 아닙니다. 이제 이 2자간 맹신탁에서는 횡령죄라고 했죠. 그런데 3자간 맹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맹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지라는 것은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의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매도인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매도인이 갑, 매수인이 을, 수탁자가 병, 제3자가 정이라면 갑이 말소 청구해야 되고요. 갑이 안 하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고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횡령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비록 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때 소유자는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등기가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을에 대해서는 타인의 을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2016년 5월 19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명의신탁입니다. 소위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또는 위명명의신탁입니다. 매도인이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 스폰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이 신탁자와 그 다음에 매수인이 수탁자가 되겠죠. 수탁자.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이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고요. 등기도 원래는 무효이어야 한다. 이 등기도 원래는 무효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명의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지 못하는 경우는 유효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모르겠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누가 돈 줘서 받아왔냐 이런 말 묻지 않죠. 그래서 선의가 되겠고요. 제3자는 역시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모든 명의신탁 세 가지다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은 민법 103조에 의해서 이건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출제됐고요. 무효가 되었을 때 제3자가 지급한 매수자금 금원은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지만 이것은 돌려받을 수 있다. 판례가. 이건 아직 공인중개사법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법고시에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매수인이 20억을 주고 샀습니다. 매도인한테. 그래가지고 이를 제3자에게 200억에 팔았어요. 근데 제3자가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적극적으로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면
만약에 무효가 되면 다시 등기는 넘겨줘야 돼요. 등기는 넘겨줘야 되고 돈은 돈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제3자만 현저한 불이익을 받고 수탁자만 현저한 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불법 원인급여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수인인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역시 형법상 횡령죄의 대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고요. 다만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20억 주고 샀다. 그런데 제3자에게 200억에 팔았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답이 뭐냐고요? 200억에 팔았다. 자, 이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다음에 이 법 시행 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32, 333 위에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3 양가로 2번에 종중 배우자, 아까 말했습니다. 이건 종중 배우자 명신탁은 명신탁 약정에 해당되지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을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도 명신탁자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입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요.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안 하면 10%고요. 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즉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안 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334페이지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나 그 다음에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조범이나 교사범에 관한 규정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방조범이나 교사범에 관한 규정은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삭제됐다. 자, 그러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고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10억짜리를 나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게 되면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은 신탁자, 수탁자 어떤 처벌을 받는지 봅시다. 신탁자는 실제 소유자인데 등기를 다른 사람으로 넘긴 거고요. 수탁자는 등기 명인입니다. 등기를 받았다는 뜻이죠. 받을 숫자. 자, 신탁자는 먼저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30%니까 3억.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이 10%니까 1억 원. 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2억 하면은 8억입니다. 여기에다가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수탁자 벌금이 얼마냐면 수탁자 벌금이 3년 이하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결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면 1억 하면 총 얼마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총 9억을 뺏기게 됩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9억까지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벌금만 내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봤고요. 335페이지 법정지상권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민법 시험에 나오니까요. 생략을 하고 어쨌든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간략하게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이라는 말 뜻은 지상권,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권에는 민법의 시험에 나오겠죠. 약정지상권이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다.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는 약정지상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안 나오냐면 약정지상권은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이 5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최장기는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요. 법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에는 민법 305조가 있고요. 민법 366조가 있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서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여기서 반드시 출제되는데 민법에서 민법 366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민법 366조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였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이 신축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갑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37페이지 문제를 보면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 출제된 건데요. 1번이 답인데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337페이지 제5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38페이지를 보시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종전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었는데요. 달라진 점은 옛날에는 매장 문화 중심에서 지금은 화장 문화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338페이지 2번의 박스를 보면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에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에 합니다. 그런데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가족 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똑같죠. 그런데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습니다.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다. 그래서 가족 묘지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장의 경우에 15제곱미터라고 했죠. 시험에 합장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하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의 높이, 봉분의 경우 1m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평분은 50c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묘지 등의 설치 제한입니다. 시험에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면은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 지역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요. 2번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3번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수병구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됩니다. 녹지지역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SBS 텔레비전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다가 부모님 묘를 설치해 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하고 이런 분들이 있던데, 제가 그래서 SBS 시청자 게시판에 불법 행위 조장하는 SBS 자폭하라 이렇게 해서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안 됩니다. 자기 집에도 안 됩니다. 주거지역에는 묘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접도구역, 동그라미 5번 하천구역, 동그라미 6번 농업진흥지역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안림, 최종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특별산림보호구역, 8번에 보면 요존구규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 됩니다. 10번 사방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안 되고요. 동그라미 12번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 다 빼고 나면 할 데가 없습니다. 묘 설치할 때가.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4번 분묘 설치 기간, 이건 시험에 출제됐죠. 또 개정 2015년 12월 29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분묘 설치 기간이 15년이었고요. 15년씩 3번 연장했는데 지금은 30년이고요. 한 번 연장해서 30년 합해도 6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장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년 이건 시험에 출제됐어요.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이건 출제됐다. 자, 그 다음에 5번 무용고 분묘의 처리입니다.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 옛날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됐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다. 남의 땅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장 옮기려면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의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341페이지 무연고 분묘의 처리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동안 봉안할 수 있다. 옛날에는 시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묘지의 사전 매매 금지. 명당 자리를 미리 사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은
미리 사전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341페이지 문제를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 답은 1번입니다.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된다. 자,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아까 말했죠. 과정 묘지는 100제곱미터, 종중,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342페이지 경공매 실무입니다. 경매라는 말 뜻은 경쟁매매입니다. 경쟁매매. 자, 경쟁매매를 경매라고 합니다. 경쟁매매. 경매라는 말 뜻은 경쟁매매를 말하는 것이다. 경매.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형식의 이루어지는 매매를 경매라고 하는데, 경매에는 강제 경매, 임의 경매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말하는데, 여기서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완전 자유 경쟁 매매는 아닙니다.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즉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최저 1억부터 시작한다 하면 1억 이상 써내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파는 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만약 완전 자유 경쟁 매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하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써냈으면 3000만 원 써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게 완전 자유 경쟁 매매죠.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중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돈 받기가 뭐가 더 쉬울까요? 강제로 하는 경매, 임의로 하는 경매인데요. 강제 경매를 하려면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임의 경매는 담보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강제 경매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임의 경매는 예를 들면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전세권, 물권인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 물건의 성질에 의해서 전세금을 안 내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임의로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경매는 반드시 집행권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그냥 바로 경매 넘기는 게 아니라 집주인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이 집행권한입니다.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가 돈 받기가, 채권 회수하기가 더 쉽죠.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래서 343페이지까지 임의 경매, 강제 경매고요. 자, 344페이지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제 권리 분석, 소재주의, 인수주의가 있네요. 소재주의, 인수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권리 분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주의, 인수주의. 소재주의 또는 삭제주의, 말소주의, 무조건 경매에 넘어가면 말소되는 거 5가지, 이것은 암기해야 됩니다. 근저당,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세 번째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이 5개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경매에 의해서 무조건 말소된다. 그러면 무조건 인수되는 게 또 있는데, 뭐가 무조건 인수되냐면 유치권. 다만 유치권이 무조건 인수되려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이 아니고요.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지금 등기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고등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등기법에서 예고등기가 삭제되기 전에 이미 옛날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대로 인수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수된다는 말은 이게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안 됩니다.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우선 면제도 안 해주면서 말소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떠안아야 된다. 즉 낙찰받은 사람이 매수인이 오래된 묘가 있으면 묘 이장 못 시킨다, 강제로. 이런 뜻이에요. 인수된다는 말은 떠안아야 된다. 위험하죠. 그래서 분묘기지권 묘를 이장 못 시키고 임야를 낙찰받아 봐도 그 채유효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거는 위험하니까 경매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매수 가격이. 근데 이 소재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말소되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려면 이쪽에 소재되는 권리가 있는 안전한 걸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험한 걸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위험하는 게 좋겠죠. 남을 소개시켜 주려면 안전하고 비싼 걸 해주고 소개료만 많이 받으면 될 것이고, 자기가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위험한 걸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무조건 말소되는데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인수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소되는 거 5가지 암기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이 무조건 인수되는 거,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빼고 나머지 모든 권리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이 후순위 임차권은 만약에 자기보다 더 뒤에 있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은 선순위 담보물권자, 즉 말소 기준 권리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빵 빼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4개,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5개 뺀 나머지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 환매등기 이런 거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된다. 다만 최선순위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이건 말소됩니다. 왜냐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자는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말소된다. 다만 임차권자는 최선순위라도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배당을 다 못 받았다면 배당 전액을 배당받을 때까지는 인수됩니다. 만약에 이 임차권이 1억이라면 1억인데 배당을 사법고시에 나온 걸 보면 실제 배당을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6천만 원. 그런데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배당을 받았더라면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집행관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여 6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다면 얼마 더 받을 때까지 대항력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보증금 1억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3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과 실제 배당 받은 것 6천만 원 합하면 9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1천만 원 손해본 것은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는 적법하게 배당받았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을 때까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